관할을 국내 법원으로 하게 되면 한국어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의 대응을 좀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어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국어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어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외국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한 계약들이 외국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은 서로가 지키기로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어떤 언어로 작성되었든지 똑같습니다. 약속 자체의 효력은 똑같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언어가 만약 달라지게 되면 그 뜻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언어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문 계약을 사용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영미법계라고 하죠. 이러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의 특징은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가능하면은 외부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레퍼런스라고 하면 뭐 법령, 판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 내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성문화된 법령보다는 사례가 중심이 되고 가능하면 계약서의 문헌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법체계 특성에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독립적으로 외부의 법령을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며 상정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의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서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차례대로 이제 설명하고 이 계약서 내에서 이 용어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라서 그 법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영문 계약서에서도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라서 계약서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나의 계약서로 완결된 효력을 추구하는 영문 계약서에서는 정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회신이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신이라고 하면은 보낸 내용에 대한 뭐 답신, 뭐 답변이고 그 형태나 방법은 제한이 없죠. 그렇지만 계약서에서 만약 회신에 관해서 이메일로 답변한 것만 회신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만약 정의 조항으로 두었다면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법, 뭐 문자나 통화 혹은 구두로 전한 모든 답변은 사실은 회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상 용어랑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용어의 정의가 어떠한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그 의미나 영향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의 규정 이외에 또 영문 계약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조항들이 면책 조항, 보증 및 진술 조항, 또 준거법, 그러니까 어느 법의 기초에서 해석할 것이냐, 판단받을 것이냐, 그리고 해석 기준, 어떠한 언어 혹은 어떠한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조항, 또 관할, 중재나 합의 같은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 조항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성패, 그리고 진행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까지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거법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주의 법령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계약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전속적인 중재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소송으로 하지 말고 중재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중재소에 가서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할이 만약 한국 법원에 있지 않고 외국 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외국의 관할 법원에서 이러한 분쟁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외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계약 체결에 앞서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바꾼다고 하면 이제 관할을 국내 법원으로 바꾸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관할을 국내 법원으로 하게 되면 한국어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국내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의 대응을 좀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국내 법원 관할이라는 게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법령이 있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한국법으로 판단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소해서 상대방한테, 만약에 내가 이제 재판을 걸어서 이겼을 때 계약 상대방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승인 절차나 결국에는 집행에서의 어려움을 좀 생각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로 관할을 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의 성격이나 리스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외국어 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점에 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